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홍영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 지내셨고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내셨고 인천 부평을의 3선 국회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본래 인천 사람이신가요? 아닙니다. 제 고향은 전북 네. 고창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죠? 제가 82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위장 취업으로 대우자동차 직업훈련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82년 7월인데요. 그때부터 부평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마침 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 중에 핵심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는 뭐 사실 인수위도 없이 그냥 그렇죠. 갑자기 정권이 탄생했고,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해 나가야 할 어떤 국가적인 과제들을 설계하고 그걸 또 정책으로 만들고 또는 입법으로 하고, 이런데 작년 재작년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좀 1단계로 좀 특히 우리 촛불혁명에서 요구했었던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고,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분단 70년 만에 많은 어떤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민생, 특히 경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서 좀 성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약간의 걱정이 드는 게, 네. 자, 일자리 만들기 참 쉽지 않은데 연말쯤 가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뭐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별로 안 늘지 않았느냐. 그때 가서 또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우리 한국 경제가 우선은 지금 새로운 어떤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그 어떤 성장 잠재력이 이제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제대로 우리가 못 해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뭐 4대강 한다고 거기에다 모든 4대강과 뭐 해외 자원 개발해서 또 시간과 돈을 다 허비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중요한 어떤 과제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또 지금 소진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전환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쭉 좀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죠. 그동안 못하고 네. 지금 이제 서둘러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또 한계에 있는 겁니다. 이제 경제계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도 그 경제단체장 간담회 다녀오셨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경제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규제 완화, 뭐 규제 혁신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도 작년에도 많이 처리를 했었고요. 통과시켰죠. 네, 그래서 어떤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어떤 기존의 어떤 제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뭐 혁신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혁신 성장, 이것을 해서 사실은 성과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로서 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담을 호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산업 경쟁력도 이걸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좀 노동 시간도 좀 단축해야 되겠다. 네. 이러는데 이제 그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적 과제들에 대해서 또 이제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많고 문재인 정부가 뭔가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근본 질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대외 경제적 여건은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자리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길을 좀 살려달라.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도 대단히 중요한데 있죠. 네. 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하고만 이야기하고 우리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까지 있는 그 복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경제계와 또 어떤 노동계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 이것을 잘 조정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 이거는 저는 집권하는 집권한 정부 여당으로서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거 정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이랬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와서 그거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많은 노동계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랄까? 그게 또 뭐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별로 고마워지는 않는 거죠? 별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당연한 되는 것이다. 거고. 당연한 것이다.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하는 오히려 비판이 많죠. 네.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양쪽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노동계 편만 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경사노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거기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사노위 어떤 전망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의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참여 의지가 있다면? 예, 참여 의지는 있는데 네. 내부적인 그런 어떤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정말 좀 그런 걸 어떤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특히 경제사회 주체들이 지금 함께 현실 인식을 함께하고 해법을 찾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망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를 해보겠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실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저는 광주 현재도 대선 전에도 많이 내려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랬을 때 광주 같은 데는 우선은 지역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수도권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 안정된 직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자식들이 취직이 자식 일자리군요. 네, 자식 일자리입니다. 네.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자식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조카도 안 되고 옆집 친구 아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 상황을 굉장히 갑갑해 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대기업 노조에 있는 분들이 찬성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광주 같은 데서는 정말 그 청년들이 작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 20대 청년들이 한 8,000명이 광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들도 다 세우고 이래서 합의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치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어려워도.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청문회, 국회 상임위원회 뭐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신재민 사무관 거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의 뭐 원내대표들 뭐 회동을 하면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그 뭐 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압력이 아니고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청와대 뜻대로 안 했습니다.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실은 기재부 판단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그냥 팩트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네. 그것을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되죠.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이랬어요. 지금 이게 좀 더 우리가 차분해지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정말 필요하면 아니 기재위를 저희가 안 열 수가 있습니까? 상임위를. 상임위 열어야죠. 네. 네. 상임위 열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을 청문회로 불러서 네. 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저는 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하면 뭐 쉽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김태우 전 그 이제 수사관 문제로 지난 연말부터 제가 또 운영위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그게 이제 좀 마무리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야당에서 그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뭐 김태우 사건은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그 다음에 5개 상임위를 또 다 열어야 된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나. 아, 냉각기가 필요하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 이건 절대로 못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법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위공직자법, 범죄수사처,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완강한 것 같은데요. 자,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개혁 입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제가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유치원 3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유치원 3법을 이제 참 정기국회에 꼭 처리하라는 것이 유치원 학부모들, 국민들 다수의 요구였는데 결국은 저희가 신속 처리 안건, 소위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330일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른미래당이 동의를 해줘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네. 또 국정원법, 네. 뭐 이런 법안들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촛불의 정신을 정말 제도화하는 거고요. 끝내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개혁 입법 연대 같은 걸 진짜 만들어서 네. 좀 함께 할 수 있는 야당들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라도 지정해서 올려놓고 네. 또 협상도 하고 저는 본회의만 가면 통과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회의까지. 상정이 안 되죠. 네, 상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뭐 당을 떠나서 상임위에서 단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야당하고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지금 바른미래당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쪽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네. 그러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에 뭐 가득했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국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거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이거는 좀 나중에 가서 좀 최종적인 어떤 뭐 큰 빅딜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뭐 구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의지가 강했는데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좀 공을 많이 세우고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뭐 안 해도 될 것처럼 흐지부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저는 뭐 공수처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검찰의 무제한의 그런 어떤 독점적 권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게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은 못 미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수십 년 만에 어렵게 시작을 일단 하는 거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꼬를 트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 그래도 여야 간에 좀 상당히 공감대가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만 해놓더라도 저는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정치 검찰이다,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뭐 검사들의 잘못도 견제 장치가 있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청와대에서 이렇게 같이 원내대표 5분하고 대통령 사진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뀌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경제부총리 인사 때문에 잘 안 됐고요. 또 그 2019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처리하는 바람에 다른 정당에서 우리 국정협의체 그러면 참여 못한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하셨죠.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네.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기구가 만들어지진 않았죠? 아니 그때 만들어졌었죠. 정책의장과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기구가 만들어졌었고. 그 회의 자체를 실무기구로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여야 간의 그 합의 처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지막 날 하루인가 이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제 선거법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하지 않겠다 해서 예산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안 내용에는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돼 있다. 큰 방향에서 또 주요한 어떤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뭐 바른미래당의 의견들이 이게 반영이 됐고 나머지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안에 그 예산안을 뭐 나머지 야당들을 제외하고 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거법 때문에 그때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뭐 당연히 같이 마무리를 했을 텐데요. 자, 올해 여야정 협의체 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원래 지금 2월에 하게 돼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도 논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율해서
2월 중에 아마 뭐 2월 중순쯤이나 하게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것 중에 탄력 근로제 확대가 있는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작년 연말 까지는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안 됐죠? 그때 이제 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하고 경제계가 함께 합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논의해서 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지는 말고 네. 적어도 1월 달까지는 좀 뭐 경제계하고 노동계가 어떤 합의안을 만들면 그 사회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것도 줄이면서 그렇습니다. 입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난 연말을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합의를 못 이룬다 그러면 뭐 2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반이다. 반반이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들하고 먼저 나머지 4당이 합의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게 후퇴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로 이제 네. 자유한국당이 의총에 갔더니 의총에서 아주 반발해서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예산안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검토한다. 네. 적극 검토한다. 이걸로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1단계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냥 독일식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우선 하나는 독일만 하더라도 초과의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지역과 비례 비율이 50대 50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85대 1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50대 50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초과의석까지 도입한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 의원수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뭐 60대 40으로 할 건지 70대 30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역의 대표성을 또 선거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네. 이거는 전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의원 정수 문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80%가 반대죠. 사실 반대거든요. 예. 뭐 심지어는 현재 국회의원들 임금을 다 동결하고 뭐 국회 예산의 총액 예를 들면 뭐 보좌관 수도 줄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70%가 넘습니다. 반대가.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느냐.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를 들면 국회 개혁은 무슨 국회의원 월급을 동결시킨다. 이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국회로 보여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선진화법 같은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진화법을 이번에 대표적으로 유치원 3법 하니까 이거는 뭐 패스트 트랙 소위 신속 처리 안건인데 330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도 좀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한 과제들도 좀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설득을 나한테 하셔야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예. 설득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연말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숫자를 뭐 이렇게 늘리겠다. 뭐 지금 그 우리 야당에서는 뭐 한 360명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같이 우리 국회가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일하는 국회로 바뀌겠다. 이런 어떤 청사진도 국민들한테 함께 보여야 저는 동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한테 여쭤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러내놓고는 싸우면서도 사석에서 물어보면 아주 뭐 좋은 협상 상대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많이 얻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새로 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뭐 나 대표님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분명하게 이제 좀 이렇게 캐릭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 그건 또 이건 뭐라 그럴까 영업 비밀에 해당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뭐 나경원 대표도 굉장히 뭐 합리적인 분이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해 나가면서 뭐 많은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되기로 어떤 결심한 동기 같은 게 계신지 또 정치인으로서 좌우명 같은 걸 가지고 계신다면 무엇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는요, 제가 볼 때 어떤 한 사회나 공동체는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이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 국회의원 지금 3선하면서 제가 의원들한테 가장 깊이 상임인 환노위를 제가 7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7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든 입법이나 정책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고 누구 편에 내가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왔는데 요즘에는 더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할 건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가 우리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찾아온 기회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참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한반도 평화의 어떤 절호의 기회를 이게 놓치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민족적으로 정말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인데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희망의 메시지,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힘들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나 저희 민주당에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래도 그 어떤 우리 삶이 나아지고 또 더 많은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기해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또 어려운 우리 경제적 과제 또 우리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겨레 독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